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제이벤 앤델의 영원한 자유기업인이라는 책인데요. 한국 버전이랑 영어 버전인데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이렇게 이쁜 커버로 되어 있고 제이벤 앤델 회장님의 모습이 이렇게 껴 있어요. 혹시 영원한 자유기업인의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An Enterprising Life예요. 엔터프라이징이 무슨 뜻일까요? 엔터프라이징 하면 되게 뭐 진취적인, 모험심이 강한, 기업가적인 정신이 강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프라이징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항상 시도하려고 하고 특별한 새로운 방식을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엔터프라이징 라이프라고 하면은 전 생애에 걸쳐서 그런 새로운 시도와 모험심을 가지고 기업가적인 정신을 발현시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에리아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어디를 봐든 항상 문제점을 찾잖아요. 하지만 이런 기업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디를 보든 간에 항상 기회를 찾고 그들이 개선해야 할 방향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이벤 앤델 회장이 이제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인이고 1959년도에 리치 디버스와 함께 직접 판매 방식으로 세운 산업을 도입해서 아메이를 창립하였으나 2004년도 파킨슨병으로 사망을 하고 아들들이 지금 대를 이어서 아메이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위키피디아에도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삶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건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올라와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에도 제이벤 앤델의 명언이 담겨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냐면 You can predict the future, but you can follow your dreams. 당신이 당신의 미래를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꿈을 쫓아갈 수는 있다. 정말 기업가적인 정신이 완전히 담겨 있는 그런 문구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외신에서 제이벤 앤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비즈니스 상에서든 혹은 자선 활동에서든 제이벤 앤델이 가장 우선시했던 목표는 뭐냐면 다른 이들의 니즈와 원츠,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 섬기는 것, 서브하는 것이라고 그는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가장 프라이머리,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목표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 전체는요, 베스트 오브 아메리카, 최선의 아메리카를 exemplified, 예시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예시처럼 예화처럼 딱 그의 삶이 보여주었다라고 외신이 이렇게 평가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이벤 앤델 아레나에 이렇게 딱 동상이 멋있게 세워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쉽게 접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디슨 어치브먼트 어워드라는 굉장히 유서 깊은 수상 기관이 있어요. 자신의 경력을 통해 지도력과 업적을 통해 혁신 세계에 의미 있고 지속적인 기여를 함으로 자신을 구별한 개인에게 주는 상인데요. 요 에디슨 상을요 아주 초창기 때 공동 창업자인 리치 디버스와 함께 수상한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 대단한 분이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분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자유기업의 정신을 전파한 기업가이지만 기업가적인 선교사 역할을 하신 분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리치 디버스가 이 책의 서문에 추천글을 써준 내용인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2의 삶은 비즈니스 감각과 도덕적인 삶을 어떻게 양립하고 조화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보기 드문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영역을 확보하면서 같이 비즈니스를 키워온 사람으로선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제가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5가지 토대가 있는데요. 이 제이벤 앤델 책을 읽으면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리치 디버스와 제이벤 앤델이 공동 창업주고 굉장히 절친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성향이 정반대였던 건 아시죠? 리치 회장님은요, 일단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요, 올라오는 사진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대외적인 연설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워낙에 외향적이시고 사교적인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진이나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제이벤 앤델은 반면 그런 외적인 활동보다는 조금 내부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분석을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셨구나. 그러니까 왜 고등학교 때 이제 리치 회장님이 쓰신 내용 중에서도 항상 리치 회장님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기 좋아하고 막 야구 보러 가고 하키 보러 가고 이렇게 하길 원했는데 제이벤 앤델은 항상 집에서 책만 보는 책벌레였대요. 평생을. 그렇게 얼마나 많은 책을 읽으셨는지가 책에 정말 다 남겨 있어요. 깊이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같은 서술을 하지만 뭔가 다뤄지는 깊이나 분석하는 차원이나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진짜 디테일하고 정말 정밀하고 뭔가 무슨 학자가 쓴 그런 학술
학술서를 읽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책들과 다양한 그런 역사의 인물들을 인용하셔서 이 책을 완성하셨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책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지만 성경이에요.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깊이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 예화를 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새 하인과 주인 이야기라고 혹시 아세요? 그래서 이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새 하인에게 각각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이걸 마음껏 해서 불려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얼마 있다 집을 돌아오니까 10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하인들은요, 이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개발을 시켜서 훨씬 더 많은 돈으로 2배씩 불려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그 종은요, 내가 이걸 잘못하다가 잃으면 어떡하지 하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다시 돌려줬던 거예요.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하인은요, 벌을 받고 쫓겨나게 되고 나머지 그 달란트를 불려놨던 이 2명의 종들은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바로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모든 능력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능력과 물질적인 부를 부여받은 것은 그 잠재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처음에 내가 5달란트를 받았든 10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현재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점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정신일 수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도 예시를 드는데요. 관용을 베푸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며 자신의 방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도 그러할지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개인의 부를 나누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부는 반드시 공유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오로지 한 가지 결단만이 필요한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눌 것인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나눌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풀면서 강조해드린 점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가난이라는 상태는 결국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거기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누구나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메시지였다면 오늘 이 책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부자가 되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부를 나누고 재분배를 하고 베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프랜시스 후쿠야마를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역사의 정말 거자인데 역사가 끝이 났다. 왜? 자유기업 체제가 공산주의 정권을 이기면서 어떤 이데올로기 전쟁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면 역사가 끝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책이고요. 또 알렉시스 드 토크빌 아세요? 그분도 엄청 유명한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교수가였는데요. 이분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이분이 프랑스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을 딱 돌아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나? 또 느낀 거는 뭐냐면 아니 미국인들이 지역 차원에서 불안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떤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더라. 이거는 내가 유럽에서 도무지 보지 못한 현상인데? 라는 내용을 쓴 책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빈 올라스키의 미국인 연민의 비극이라는 책에서는 19세기 미국 땅에는 수많은 민간 자선단체가 존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선단체들은 평범한 중산층이나 부유한 기업인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방식들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 방식이 어떠했냐면 개인 대 개인으로 국한이 되었고 실제 필요한 부분에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호 사업의 핵심은 도덕적 책임과 생산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직업훈련의 개념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자꾸만 이런 활동들이 정부에서 개입이 시작이 되면서 지역의 종교단체나 공동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자선 행위가 정부가 지휘하는 비자발적인 소득 배분배 정책으로 변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셨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그분의 정치 활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셨던 분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제이베랜들이 갖고 있었던 정치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복지 정책은 정말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난이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시도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정부의 원조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도록 동기를 제시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친절이라는 가면 아래 진정한 자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십니다. 그래서 복지제도가 초래하는 더욱 나쁜 상황은 기본적인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도 사라지면 다른 자유 역시 잃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상황에서 봤을 때도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울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더 로우라는 법률에 져서도요, 어떤 내용을 하냐면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강요 또는 기만으로 부의 일부가 그 소유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될 때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약탈 행위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오히려 그 행위를 부추기도록 법방이 작동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는 것은 그들이 영원히 가난에 빠지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면 이렇게 복지 정책을 실행해야만이 답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계속 돈을 건네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계속 그 상태에 남겨두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치와 제이는 이런 복지 정책을 대신해서 도시 재개발을 위한 자유기업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 그들은 지역에 알맞은 정책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자선단체들이 지원을 하고요. 정부 정책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가난을 해소했다는 게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필요로 하는 가난은 줄어든다. 리치아나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그랜드 래피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 지역을 새롭게 만들게 되었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도시 재개발 정책이었다. 정부의 복지 정책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낳았다고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정치에 얼마나 참여 의식을 갖고 실제로 정치가로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어요. 나는 정치에 참여를 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또한 종교적인 소명이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치와 종교가 서로 융합될 수가 없고 정치 자체가 굉장히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깊은 사람은 가담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나는 종교라는 것에 이미 정치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30편에 후다닥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맛만 보시라고 제가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미 상공회의소에서 다양한 정치 관련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총 14년에 최대 임기를 다 채우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주 단위에서 시작을 하셔서 사장에 선출이 되고 나중에 7년 정도 재직하신 후에 미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발탁이 되었는데요. 미국 전역을 돌면서 자유기업을 옹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일에 정말 애정을 쏟으셨냐면 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상공회의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정도로 이런 활동에 정말 접근성을 띠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3년도에 제임스타운이라는 기관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기관은 뭐냐면 중산권의 고위층의 어떤 근무자들이나 그런 고위계층의 사람들이 소련에서 망명을 해왔을 때 정작 미국에 왔을 때 그들이 환영을 받지도 못하고 그들의 어마어마한 스펙에 비해서 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처지에 이제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잘 정착을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최대한 개발을 해서 미국 사회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재단이 바로 이 제임스타운 재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이 설립되는 그날부터 쭉 이사회로서 역임을 하시면서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련에서 넘어온 고위층들을 만나면서 저런 철의 장막 뒤에 어떤 삶이 펼쳐지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구공산권에 속해 있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요. 또 이건 뭐냐면은 이제 NED라 그래서 전국 민주주의 기금위에서 의사를 역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의회에 지금 자금 지원으로 설립된 초당파적 기구로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의 각종 단체를 재정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가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상공회의소에서 일을 하실 때 4개의 기관이 가장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괜찮네 하고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역임을 끝내시고 나서 이러한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90년대 초반 세계 전역에서 공산주의 붕괴를 하는데 큰 역할을 기여하셨다는 것이죠. 네, 존 칼빈 얘기도 하시고요. 아브라함 칼퍼 둘 분 다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굵직한 저서를 남기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사상을 굉장히 동의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풀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는 모든 삶을 질식시키는 문어발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가난은 개개인이 나서서 구제해야 하는데 제발 정부가 나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이 해결하게 냅둬야지 기업을 억제하고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모든 게 엉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정말 깊이 있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정부는 고용 창출이라는 인물이 짊어지기보다 민간 사업과 자선 활동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물러서야 한다. 그리고 기업인은 생산성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정부와 기업, 자선단체가 각각의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절대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과 종교단체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유는요, 영속적인 변하지 않는 도덕적인 가치관을 전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교단체는 신앙의 기능 외에도 법치주의 체제 확립에 필수적인 도덕적인 전통을 수천 년에 걸쳐 보존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통적인 도덕상의 뿌리는요, 전부 다 종교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치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어떤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만약 사회가 법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무정부적인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지켜야 하고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해야 된다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기업의 전체 경제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믿음이 깊은 사람과 자본가를 결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생각했던 가치관은 뭐냐면 자본주의와 자유기업은요, 종교적인 토대 위에서 기능할 때에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예시를 들자면요, 아미의 모든 설비는요, 주일이면 다 싹 문을 닫는데요. 이게 기업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요일에도 이거 설비를 돌려야지 이윤을 창출하지 하겠지만 아니야, 우리는 하지 않아. 그 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빼두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직원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되게 손실이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도덕관을 따르는 것은 영적 및 물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으로 그분의 종교적인 가치를요, 기업 가진 정신에 실현을 시키셨고요.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이든 도덕적인 자유기업 시스템 하에서만 최고로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요, 자유기업 체제를 타파하고 싶어하죠. 기업을 억누르고 싶어해요. 자본주의 자체를 멸절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들은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자산적이고 도덕적인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의 삶을 보고 아메라는 기업이 걸어온 발자취를 봤을 때 분명히 어떤 기업이든 간에 도덕적인 시스템 하에서만 번성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은 반드시 자선적이 될 수 있고 도덕적인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오셨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메에서도 이러한 우리 만만히 사랑의 본부로부터 시작해 지금은 아메 미래재단으로부터 많은 기부의 정신을 실현해 오고 있어요.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승아 리더님이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 유튜브 수익과 이제 아메 수입을 합쳐서 기부를 하신 거, 이번에 난 피해가 있었을 때. 그러면서 밑에 어떤 글이 있냐면 김일두 리더님이 주셨던 기부 정신이 저에게도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확인해서 기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마음이 진짜 뭉클했어요. 우리가 기부 운동을 한참 했었을 때 중요한 거는 어떠한 씨앗들이 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떨어졌던 씨앗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너무 멋진 정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메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구독자가 거의 3,000명이 넘어가요. 이 아메이 채널에서도 모든 수익금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을 통해 전액 기부한다라는 거를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부의 정신, 어떤 자선의 정신, 베품의 정신, 관용의 정신이 쭉 전반을 타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너무나 뜨거운 전율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내 인생의 세 가지 다 이렇게 맨 마지막 파트를 제가 넘어가 볼 건데요. 사실 이 책이 앞부분은요, 어떻게 아메를 키워왔는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좀 정치적인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엄청 디테일한 통계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왜 우리가 공화당에 지원을 했는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진짜 감동의 도가니에요. 여러분,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이 영원한 자유기업인이에요. 제가 아까도 마무리하면서도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실게요. 일단 내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나를 지탱해준 세 가지 다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크리스천 믿음이다 이야기를 해요. 이 크리스천 믿음이 없으면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버팀목이자 위안처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이고 언제나 나를 인도해줄 밝은 별과 나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분에게서 받는 힘은 가장 어두운 암흑기에도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나를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는 셈이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뉴트럴라이트를 유독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 뉴트럴라이트 통해서 멋진 기업도 설립을 하게 되고 건강도 얻게 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뉴트럴라이트 디스트리뷰터로 활동을 하시면서
하면서 만난 게 바로 베티였던 거예요. 지금은 와이프. 그래서 한 집에 소개를 받아가지고 똑똑하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집에 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져서 그날 내 어떤 제품 소개는 형편이 없었겠지만 자기에게는 이 제품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 여성을 차지하는 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됐다. 그래서 그녀분의 데이트 요구를 하고 하면서 결국 이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보실게요. 내 인생에서 베티와의 결혼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함께한 그 멋진 시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나는 베티를 처음 만난 그날부터 한순간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했으며 나에게 그런 사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의 따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승전 사랑꾼이에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뭐 여긴 무슨 다양한 활동을 하셨지만 다 필요 없고 결국 남는 건 이분이 얼마나 찐 사랑꾼이셨는지가 남습니다. 맨 첫 서문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 아내이자 진정한 친구인 베티에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녀의 헌신과 사랑은 나를 지켜준 다시였다. 그녀의 강한 신념과 영원한 사랑은 후손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이다.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얼마나 와이프를 사랑하면 저런 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결혼해준 한 여인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듯한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있어서 여기에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31장을 쫙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잠언 31장 읽어보셨나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진짜 이 여성상을 보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여자가 이럴 수가 있지? 다해. 막 가정도 잘 돌보고 자기 사업도 잘하고 뭐도 하고 되게 잘하는 그런 여성상인데 자기 와이프가 딱 이 사람이라면서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녀가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이제 자녀들이 항상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면은 성경을 무릎에 올려놓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했던 와이프였지만 1988년경부터 알츠하이머가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알던 정말 선하고 멋지고 엄마로서도 최고였고 아내로서도 최고였지만 후반부에 가면서 지역사회 여러 가지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멋진 리더로 활약하셨던 이 베티가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리면서 점점 기억을 잃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 즈음에 이 제베 랜델도 파킨슨병이 돕기 시작하면서 두 분이 같이 건강이 악화가 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이 한 단계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때보다 자식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베티의 살아있는 유산이자 그녀가 황금비를 누리던 시절의 열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나는 베티의 마음에 검은 커튼이 드려지는 것을 지켜보기가 너무 힘들었다. 나는 우리의 사소한 이상을 예전과 다름없이 유지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그녀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보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가장 좋아했던 이 해변가가 바로 그 피터 아일랜드의 화이트베이라는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를 데려가셔서 항상 이제 걸음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좀 힘들어하면 좀 앉아서 쉬기도 하고 해변가를 바라보고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정말 많이 만드셨는데 베티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때는 질병조차 그 빛을 가리지 못할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고맙고도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내의 동무가 되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메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뛰어나는 시간 동안 그녀가 나를 위해 베풀었던 그 모든 희생을 생각하면 내가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업가 보셨나요? 이 온도 차이에 너무 확 빠져들었어요. 엄청난 정치적으로나 기업가적으로 다양한 일을 활동하셨던 너무너무 멋진 기업가셨는데 정말 가정에서는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남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티가 약해지고 예전의 모습을 잃어갈수록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은 더 깊어졌다. 소름 돋지 않나요? 베티는 점점 옛 모습을 잃어갔지만 그녀는 그 어떤 때보다 더 나에게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정말 뒤틀린 관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베티와 함께 평생 나눈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를 더욱 행복하고 완전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메의 삶을 키우는 동안 그녀가 나를 위해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그녀가 기우는 일은 이때야말로 내가 그녀에 대한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병에 걸려도 몸이 약해져도 나이를 먹어도 점점 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두 분이 하기 시작하시냐면요. 이제 제이베랜드 인스튜트라고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자선의 전통을 제이베랜드의 가문이
꾸준히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 벤 앤델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첨단 의료 과학을 다루는 세계적인 독립 연구기관인데요. 얼마나 뛰어나냐면 다양한 레거시와 연구 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제이비 앤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의료 활동에 굉장히 반감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취급하던 시절부터 영양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엄청나게 관심을 기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파킨슨병 자기가 걸렸죠. 알츠하이머병,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것들은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도 어떤 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알츠하이머병이 돋는 건 알겠지만 어떤 원인 때문에 그 세포에 이상이 생기는지까지는 아직 현대의학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밝혀내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시설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미국 전역을 통틀어서 최고의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제이베랜드 연구기관이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모든 자본과 시설과 연구에 모든 관련된 것들이요 민간의 자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의료 연구가 정부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타내기 위해서 그걸 맞는 것만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연구소는 그러한 낭비의 위험이 없이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그리고 위험 부담이 높은 연구도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첨단 연구 활동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것이 만약에 정말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걸쳐 강조해온 자유기업 체제에 대한 수많은 연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영구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육신의 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유능한 의사의 도움으로 치유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큰지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제이벤 앤델 연구소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사용하기를 꿈꾼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덫인 가족이었고 그런 두 분이 겪었던 질병으로부터 연구시설까지 만들게 된 그런 과정이고 와이프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요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어떻게 확대되고 전진되고 돌파되는지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개의 닷 중에 마지막 닷은 뭐냐면 친구들이에요. 내 친구들은 나에게 뱃머리에 닷이나 다름없다. 그들 덕분에 나는 삶의 공경이 나를 침몰시킬 것 같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쓰면 왜 배가 침몰하지 않는 것처럼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치 디보스와의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한결같은 우정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밤새기가 넘는 세월 동안 즐거운 때와 슬플 때는 함께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졌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또 정치인들과의 우정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요. 이분이 평생 동안 설파했던 건 뭐냐면 기업가 정신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독립적인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가들은요. 정말 멸종되고 있는 종과도 같대요. 그 정도로 정말 드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인 정신과 자유개발 정신을 양립해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표본이 되어주셨고요. 사업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라. 나중에 나이 들면은 왜 가족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을까? 이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가의 삶에서 도덕성이라는 것, 윤리의 개념과 도덕의 개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고 큰 꿈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메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아메이는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아메이의 플랜이 제시하는 개인적인 발전과 독립의 기회에 보편적인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메이는 국적과 인종, 연령, 그리고 문화, 직업까지도 초월한 인류 공동의 꿈을 실현시킬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분이 바라보고 있는 아메이 비즈니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광범위한지, 얼마나 초인류적인 그런 크기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메이를 바라보시고 키워오셨는지를 정말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로 남기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에서 단순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창조주는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을 부여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재능을 활용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리치와 나의 사업을 통해 혹은 공적, 사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믿음과 자유, 희망의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그들의 삶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는데 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다라는 이 아미의 기업 정신이요. 저에게 조금 더 다채롭게 다각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 다가올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한 땀 한 땀 정말 피스 오브 브레드 빵을 먹듯이 한번 조각조각 씹어 드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이밴들이 저에게 남기고자 했던 자유교육과 정신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